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지은이는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자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65개국에서 출간되어 많기도 하네요. 3,900만 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된 인류의 3부작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먼저 청균세를 읽고 나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더 궁금해졌고요. 청균세가 인류의 종족 간의 지배, 피지배 관점에서 기술한다고 하면 사피엔스는 사피엔스 자체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창조물이라는 관점이 아닌 인간이라는 종 측면에 있어서 최대한 생물학적으로 인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신이 선택한 존재, 아니 신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최대한 생물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종의 기원은 7만 년, 그리고 본격적인 사회 사피엔스가 지배한 것은 1만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얼마일까요? 140억 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1만 년 정도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종, 생물이라는 관점에서는 약하기 그지없지만 글, 언어를 사용하면서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는 우리 종.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종이 얼마나 더 지구에서 번성할 수 있을까? 인류의 조상이 글, 불, 말이 없는 때는 지금의 침팬지와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과거의 글, 말, 불과 같은 그런 임팩트를 가진 또 하나의 혁명이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그 혁명을 이끄는 종은 또 하나의 종이 될 것이고 그 종이 지구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배자는 한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터벌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종이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키고 지배종이 됐던 것처럼 결국은 살아남는 종이 강한 것입니다. 예, 지금 1, 2부까지 읽고 나서의 이제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책 역시 페이지가 꽤 많습니다. 60페이지가 넘는 책이라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우선 챕터 1, 2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유발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커다란 도전 과제는 세계적인 규모로 새로운 상상 속의 질서를 만들되 국민국가나 자본주의 시장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힘의 중심이 인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도구로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도구가 될 것인가? 우리는 21세기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선택에 달렸다. 갈팔질팡하는 모습을 벗어나려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호모사피엔스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모사피엔스를 이야기하는 동물로 보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또는 죽임을 당한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지만 또한 더 많은 허구를 믿는다. 오직 인간만이 이야기 탓에 서로를 살해한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을 떠올려보자. 독일과 영국은 왜 전쟁을 벌였는가? 양측이 함께 믿을 수 있는 공통의 이야기를 만들지 못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그 마음이 만들어내서 믿고 있는 환상이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유바라리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기술혁신은 거대하고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위험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육관하거나 비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주된 문제들 역시 글로벌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급격히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직업시장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하고 대부분의 인간이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어진다면, 바이오 기술의 혁신 덕분에 인간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 간의 진정한 생물학적 격차가 생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2015년 전 세계 모든 지역 사람들은 놀라운 신기술에 접근할 수단을 가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전공학, 인공지능, 그리고 나노기술을 이용해 천국을 건설할 수도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이제 4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제1부 인지혁명, 그 다음에 2부 농업혁명, 3부 인류의 통합, 4부 과학혁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제1부, 2부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1부입니다. 1부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것은 세계의 혁명이었다.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약 12,000년 전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했다. 과학혁명이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밖에 안 됐다. 이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 생물학자들은 생물을 종으로 구분한다. 동물을 같은 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서로 교배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으면 된다. 같은 조상에서 진화한 각기 다른 종을 묶어서 툭이라고 부른다.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이 딸을 둘을 낳았다.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상이,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다. 인류는 약 250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했다. 유럽과 서부 아시아의 인류는 호모 네안데르탈린세스, 아시아의 좀 더 동쪽 지역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는 호모 솔로엔시스가 살았다. 인류의 요람은 다양한 종을 길러냈다. 우리는 뻔뻔스럽게도 스스로에게 호모 사피엔스란 이름을 붙였다. 20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다양한 인간의 종이 동시에 살았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옛날에 여러 종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딱 한 종만 있다는 사실이다. 고인류는 뇌가 커지면서 두 가지 대가를 지불했다. 첫째, 식량을 찾아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둘째, 근육이 퇴화했다. 인간의 또 다른 이례적 특징은 직립보행이다. 인간이 도구를 만들어내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 시기는 약 2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립보행은 단점이 있다.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해졌다. 여성은 더 큰 비용을 치렀다. 엉덩이가 좁아야 하므로 아기가 나오는 산도가 좁아지는데
분만 중 사망은 인간 여성에게 주요한 위협이 되었다. 그 결과 자연선택은 이른바 이른 출산을 선호했다. 초기 석계의 가장 흔한 용도는 뼈를 쪼개 골수를 빼내는 일이었다. 최초의 인류는 뼈에서 골수를 꺼내는 데 특화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남아있는 잔해 중 먹을 수 있는 조직을 찾아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취해왔으며 지속적으로 대형 포식자에게 사냥을 당해왔다. 먹이사슬의 최정점으로 올라서는 핵심 단계는 불을 길들이는 것이었다. 화식은 창자를 짧게 만들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해주었고, 의도치 않은 이런 변화 때문에 네안데르탈린과 사피엔스는 커다란 뇌를 가질 수 있었다. 인간은 불을 길들임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15만 년 전부터 동북 아프리카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피엔스가 살고 있었다. 두 가지 상충하는 이론이 존재한다. 교배 이론은 그들이 서로 끌려서 성관계를 하고 뒤적였다는 소리다. 교배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린이 땅에 퍼져나가면서 서로 교배했고 결국 두 집단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땐 중국인과 한국인은 사피엔스와 호모 에렉투스의 혼합이다. 이와 대립되는 견해는 교체 이론이다. 만일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모든 현대 인류의 조상은 하나같이 7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는 모두 순수한 사피엔스다. 오늘날 중동과 유럽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이 지닌 고유의 DNA 중 1에서 4%가 네안데르탈린의 DNA전을 밝혀졌다. 현대 멜라네시아인과 호주 원주민 간의 인간 고유의 DNA 중 최대 6%가 데니소바인의 DNA 역으로 나타냈다.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이 번식을 가능한 후손을 낳는 일이 드물게나마 여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과 마주친 결과는 틀림없이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심각한 인종 청소였을 것이다. 지난 1만 년간 호모사피엔스는 유일한 인간종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다른 가능성을 그려보기 어렵다. 사피엔스의 탓이든 아니든 사피엔스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토착인류가 멸종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생태학적으로 전혀 다른 오지 서식지에서 그처럼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그럴싸한 대답은 바로 이런 논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즉 언어이다.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 덕분이었다. 약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매우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무리를 지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를 벗어난 것이다. 이번에 이들은 네안데르탈린을 비롯한 인간종들을 중동에서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몰아냈다.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현대사피엔스가 약 7만 년 전 획득한 능력은 이들로 하여금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수다를 떨 수 있게 해주었다. 전설, 신화, 신, 종교는 인지혁명과 함께 처음 등장했다.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큰 독특한 측면이다. 허구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 집단으로서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신화들 덕분에 사피엔스는 많은 숫자가 모여 유연하게 협력하는 유례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인지혁명에 뒤이어 뒷담화 이론이 등장한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더 크고 안정된 머리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뒷담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과학적 연구 결과로 뒷담화를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이 결정적 임계치를 넘어 마침내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아마도 허구의 등장에 있었을 것이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어떻게 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게 신이나 국가에 대한 특정한 이야기 혹은 유언해설을 믿게 만드는가? 그러나 일단 성공하면 사피엔스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서로 모르는 사람 수백 명이 힘을 모아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달리 가상의 실제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통의 믿음이 지속되는 한 가상의 실제는 현실 세계에서 힘을 발휘한다. 단어를 통해 가상의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은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가 안난 사회 패턴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발명, 새로운 주거지의 정착은 문화가 계시한 일이라기보다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환경의 압력에 따른 결과였다. 전통적이고 정적인 패턴으로 협력하는 50명의 네안데르탈리는 융통성이 많고 창의적인 사피엔스 500명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인지혁명 이후에 생물학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가 호모사피엔스의 발달을 설명하는 1차적인 수단이 되었다. 우리와 침팬지의 진정한 차이는 수많은 개인과 가족과 집단을 결속하는 가공의 접착제에 있다. 사피엔스는 픽션을 창조하는 능력 덕분에 점점 더 복잡한 게임을 만들었고 이 게임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더욱 발전하고 우배해졌다. 3. 아담과 이브가 보내놓은 대부분의 거주지에서 사피엔스 무리는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되는 대로 먹고 살았다. 평범한 수렵 채집에는 현대인 후손 대부분에 비해 주변 환경에 대해 좀 더 넓고 깊고 다양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 시대에 생존하려면 누구나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녀야 했다. 수렵 채집인들은 주변의 동물, 식물, 물건뿐 아니라 자기 신체와 감각이란 내부에 대해서도 완벽히 터득했다. 수렵일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은 훨씬 더 안락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 평균 35시간에서 45시간밖에 일도 하지 않았다. 고대 수렵 채집인은 후손인 농부들보다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걷는 일이 적었으며 평균 기대 수명은 3, 40년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어린이 사망률이 높은 탓이었다. 이 시기를 영아 시기만 문제 없었다면 평균 6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았고 일부는 80세까지 살았다. 수렵 채집인은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다양한 식단에 있었다. 고대 수렵 채집인은 전염병의 영향도 덜 받았다. 고대 수렵 채집인 사이에서 에미니즘 신앙이 일반적이었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한다. 애니미니스트는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말이나 노래, 춤, 의식을 통해 이들 모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사이에도 엄격한 유괴실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에미니즘은 특정한 종교가 아니다. 수천 종이 넘는 종교와 사교와 신앙의 포괄적인 이름이다. 우리는 무덤의 유물, 동굴벽화, 뼈로 만든 조각상의 의미를 침서봉대하기보다 고대 수렵 채집인의 종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평화와 고요를 즐길 반면 다른 무리들은 격렬한 폭력으로 고통을 당했을지 모른다. 이야기를 지어내 말할 줄 아는 사피엔스에 방랑하는 무리들은 동물계가 이제껏 만들어낸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대홍수. 가장 합리적인 인원에 따르면 약 4만 5천 년 전에 인도네시아 제도에서 살던 사피엔스가 최초의 항해 사회를 발전시켰다. 그들은 배를 건조하고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기술 덕분에 호주까지 가서 정착할 수 있었다. 최초의 인류가 호주까지 여행을 한 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거나 아폴로 11호 탐험대가 달에 착륙한 건 못지않다. 이들의 포유동물은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호주에서는 이미 이들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몇천 년 지나지 않아 대형 동물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몸무게 50kg이 넘는 호주의 동물 24종 중 23종이 멸종했다. 호주 정착민들이 마음대로 휘둘를 수 있었던 것은 석기시대의 기술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생태계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기가 잘 맞는 세 가지 설명이 있다. 호주 멸종의 첫 희생자인 대형동물은 번식 속도가 느리다. 호주의 대형동물에게는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을 학습할 시간이 없었다. 인간이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도 않았다. 두 번째 설명은 사피엔스가 호주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이미 불을 질러 농경지를 만드는 화전법에 통달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후 영향도 무시할 순 없다. 4만 5천 년 전 호주에 닥친 기후변화는 생태계를 뒤흔들어 극히 취약하게 만들었다. 시베리아인의 후예들은 미국 동부의 울창한 숲, 미시시피 삼각주의 늪지대, 멕시코의 사막, 중미의 튀는 듯한 밀림에 정착했다. 미대륙은 진화의 거대한 실험실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동물이 진화하고 번성한 곳이다. 사피엔스가 도착한 지 2000년이 지나지 않아 이들 유일무이한 중 대부분이 사라졌다.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호모사피엔스는 모든 생물들을 아울러 가장 많은 동물과 식물을 멸종으로부터 몰아넣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생물학의 연대기에서 단연코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세상의 대형동물 중 인간이 초래한 대홍수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인간 자신과 노아의 방주에서 노예선의 노잡이들로 노동하는 가축들일 뿐일 것이다. 2부 농업혁명 5. 역사상 최대의 사기 대략 1만 년 전 사피엔스는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몇몇 동물과 식물종의 삶을 조작하는 데 바치기 시작했다. 인간이 생활하는 방식의 혁명, 즉 농업혁명이었다. 기원 후 1세기쯤 되자 세계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은 대다수가 농민이 되었다. 중동, 중국, 중미에서 일어난 농업혁명이 호주, 알래스카, 남아프리카에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종은 작물화나 가축화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수렵 채집인들은 그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적었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범인은 한 줌의 식물종, 밀과 쌀과 감자였다. 이들 식물이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사피엔스가 이들을 길든 게 아니었다. 고대 유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으로 유행하면서 디스크 탈출증, 관절염, 탈장 등 수많은 병이 생겨났다. 기원전 1만 3천년경 인구는 기껏해야 100명 정도고 기원전 8500년 야생식물이 밀에게 자리를 내어준 뒤 이 오아시스에는 1000명이 사는 마을이 생겼다. 어느 종이 성공으로 진화했느냐의 여부는 굶주림이나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DNA 이중나선 복사본의 개수로 결정된다. 농업혁명의 핵심은 이것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 농업혁명은 그것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일련의 개선이 합쳐져 농부들 어깨에 더 무거운 짐으로 얹혔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범했을까?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이 오류를 범한 이유는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초기 농부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또 있었다. 아이들에게 모유를 덜 먹이고 죽을 더 많이 먹이면 면역력이 약해져 영구정착촌이 전염병이 온상에 대표난 사실이었다. 역사의 몇 안되는 철칙 가운데 하나는 사치품은 필수품이 되고 새로운 의미를 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는 의존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수렵 채집인들이 야생 밀채취에서 집약적인 밀 동작으로 전환한 목적은 정상적인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원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먼저 사원이 세워지고 나중에 그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좁은 상자 안에 갇혀서 살을 찌우다가 육즙이 흐르는 스테이크가 되어 짧은 삶을 마감하는 송아지보다는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한 야생콜프소가 더 만족해할 것이다. 진화적 성공과 개체의 고통 간의 이런 괴리는 우리가 농업혁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6. 피라미드 건설하기. 농업의 도래와 함께 비로소 인간의 마음속 곡장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주연배우가 되었다. 비가 내려야만 논밭에 물을 댈 수 있는 지역에서 우기의 시작은 걱정의 시작을 의미했다. 인류의 90%는 아침마다 일어나 구슬같은 땀을 흘리며 땅을 가는 농부였다. 그들의 잉여 생산이 소수의 엘리트를 먹여 살렸다. 역사란 다른 모든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이 해온 무엇이다. 신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자 사람들은 위대한 신들, 조상의 땅, 제숙회사 등등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꼭 필요한 사회적 결속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진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러는 모든 혁명은 상상 속의 질서였다. 이들을 지탱해주는 사회적 기범은 타고난 본능이나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공통의 신화에 대한 믿음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가 특정한 질서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에 기반하고 있고 신화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상상의 질서를 보호하려면 지속적이고 활발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상상의 질서는 폭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일부 있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상상의 질서를 믿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그 질서가 상상의 사물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객관적 실제라고 늘 주장해야 한다.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상상의 질서가 정확히 어떤 삶이라는 직물 속에 짜 넣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조직화하는 질서가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된 요인은 세 가지이다. 첫째, 상상의 질서는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둘째, 상상의 질서는 우리 욕망의 형태를 결정한다. 모든 사람은 기존의 상상 질서 속에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지배적인 신화에 의해 욕망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예컨대 오늘날 서구인들이 가장 소극적이 여긴 욕망은 여러 태기 전에 존재해온 낭만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신화에 의해 형성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휴가에 많은 돈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낭만주의적 소비지상주의를 진정으로 신봉하기 때문이다. 낭만주의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셋째, 상상의 질서는 상호 주관적이다. 설령 내가 초인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개인적인 욕망을 상상의 질서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나는 한 개인에 불과하다. 상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에게 나와 협력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상상의 질서는 내 상상력 속에만 존재하는 주관적 질서가 아니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상호 주관적인 질서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가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그 대안이 되는 가상의 질서를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다.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우리가 감옥벽을 부수려고 자유를 향해 달려나간다 해도 실상은 더 큰 감옥의 더 넓은 운정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뿐이다. 7장 메모리 과부하. 법과 간섭, 절차와 예절을 지탱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질서는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인간의 뇌는 제국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장치로는 훌륭하지 않은데 주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용량이 부족하다. 둘째, 인간이 죽으면 뇌도 같이 죽는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인간의 뇌는 특정한 유형의 정보만을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적응했다. 익명의 수메르 천재들이 뇌 바깥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발명했다. 대량의 수학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맞춤 시스템이었다. 수메인들이 발명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쓰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초기 단계의 쓰기는 사실 숫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기원전 3000년에서 2500년 사이 수메르 문자 체계에서 점점 더 많은 기호가 추가되어 오늘날 쐐기 문자라고 불리는 완전한 문자 체계로 점차 바뀌었다. 대략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인들은 상형 문자라고 불리는 별개의 완전한 문자 체계를 개발했다. 결정적인 단계는 9세기 이전의 어느 시점이었다. 수학적 데이터를 전에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불완전한 문자 체계가 하나 새로 발명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0에서 9에 이르는 10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체계였다. 5000년경 유프라테스 계곡에서 괴짜 수메르인들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인간이 두뇌에서 점토판으로 옮겼을 때 시작된 일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태블릿 승리로 마무리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존재하긴 하지만 더 이상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의 새로운 통치자는 0과 1로 길게 늘어선 위진수들이 될 것이다. 역사에 정의는 없다. 농업혁명 이후 수천 년에 이르는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인류는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 그런 망을 지탱할 생물학적 본능이 결핍된 상태에서 말이다. 간단하게 답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를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노예와 자유민 사이의 생물학적 본성의 차이가 밝혀진 것은 없다. 인간의 법과 규범이 어떤 사람은 노예, 또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사회의 구성원들을 가상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사회의 질서를 창조하는 일을 되풀이했다. 범주는 예컨대 귀족과 평민과 노예, 백인과 흑인, 고대 로마의 귀족과 평민, 부자, 가난한 자들이었다. 이런 범주는 어떤 사람을 법적이나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만듦으로써 수백만 명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게 했다.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형성된 것은 약 3000년 전 인도 아리아 사람들이 인도 아대력을 침략해 현지인들을 복속시켰을 때이다. 침략자들은 계층화된 사회를 건설하여 자신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현지인을 하인과 노예로 삼았다. 수가 적었던 침략자들은 특권적 지위와 고유의 정체성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들은 사람들을 카스트로 구분했고 각 카스트는 특정한 직업을 갖거나 사회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힌두교의 계급제도와 여기에 수반되는 청결의 법칙은 인도 문화에 깊이 새겨졌다. 불가촉 청민이라 불린 이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으며 쓰레기더미를 뒤져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등 굴욕적이고 후엽질 않은 방식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야 했다. 심지어 최하층 카스트의 사람들도 이들과 섞이거나 식사를 함께하거나 몸에 닿는 것을 피했다. 결혼은 말할 것도 없다. 현대 인도에서 결혼과 직업은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런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적, 과학적 진화가 동원되었다.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아의 아들인 햄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햄은 그 아버지로부터 내 자손들은 노예가 되리라는 저주를 받았다. 생물학자들은 흑인은 불결한 상태로 살며 병균을 퍼뜨린다고, 다시 말해 오염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미학 문화는 미에 대한 백인의 기준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대부분의 사회적, 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훌륭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호모사피엔스의 각기 다른 집단이 지니는 생물학적 차이는 사실상 무시할 만한 수준이므로 생물학으로는 인도 사회의 국절이나 미국 인종차별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이라는 우리의 관념은 생물학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서 온 것이다. 자연스러움이란 말의 신학적 의미는 자연을 창조한 신의 뜻에 맞는다 라는 뜻이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기능은 애를 낳는 것이라 주장, 동성애는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에는 그다지 타당성이 없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규정하는 법과 규범, 권리와 의미는 대부분 생물학적 실체보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이 아니라 신화가 남녀의 역할, 권리의 의미를 규정하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의미는 사회에 따라 크게 달랐다. 남성은 자신의 남성성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역사를 통틀어 남성들은 오로지 남들에게 그는 진짜 남자야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거나 심지어 목숨을 바쳐왔다. 네, 이렇게 1, 2부까지 내용을 좀 봤고요. 이 사피엔스도 총균세 이후에 그 이후에 바로 읽어서 그런지 좀 연속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인류라는 이 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를 정말 재미있게 서술해주는 재미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 4부로 찾아뵙겠습니다.